첫 번째로 오늘 학술 강의 푼디그란드 폴리스에 대해서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교수님께서 맡아서 강의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이준행 교수님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준행 교수님께서는 199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를 졸업하신 이후로 2024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 서울병원 내과 조교수로 시작하여서 현재 소화기내과 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현재까지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지만은 퀄리티에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 삼성 서울병원 퀄리티 혁신 팀장 QRC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특히 학회 활동으로도 전 대한 유암학회 회장 그리고 대한 헬리코박터 상구 유장관 연구 학회 또 교육윤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요. 또 현재 한국 의료질 향상 학회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더 유명하신 것은 엔도투데이를 유튜브까지 운영하시면서 서로 또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궁금한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교육가로서도 유명하십니다. 오늘 강의 부탁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시기 바랍니다. 위조선 용종 37세 남성이 내시경에서 우연히 푼두스에 타이니 폴립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조직검사를 한다, 2번 떼버린다, 3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네. 과거에는 조직검사를 대부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직검사를 하면 그냥 전형적인 파레탈 셀 증식이 있고 펀디글랜드에 시스틱 체인지가 있고 염증 소견은 거의 없는 펀디글랜드 폴립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조직검사가 꼭 필요할까? 피부에 점이 있다고 다 조직검사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 내시경은 조직검사를 꼭 해야 되는가 의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조직검사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용종이 있으면 주변을 잘 보고요. 헬리코박터는 없는지,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는 없는지, 여러 개의 폴립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폴립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발생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나 이 슬라이드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푼디글랜드의 파레탈 셀이 증식하는 게 오른쪽, 푼디글랜드 폴립, 옥신티글랜드 아데노마, 파이로리글랜드 아데노마 등등이고요. 이 부분은 매우 로그레이드입니다. 반면 왼쪽에 슈퍼피셜 에피텔리알 디라이브드 폴립 중에는 하이포플라스틱 폴립도 있으나 아데노마 캔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포비올라 에피텔리움에서 생기는 건지 그 아래쪽에서 생기는 건지 늘 구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서 생기는 대표가 푼디글랜드 폴립이고요. 푼디글랜드 폴립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스포레딕 또는 PPI나 PCAP을 썼을 때 생기는 푼디글랜드 폴립, 그리고 신드롬 폴립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언더라인 지네틱 디지스가 있고 그에 동반되는 신드롬믹 폴립,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드롬믹 폴립의 대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FAP이고요. 그렇지 않고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드롬 폴립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드문 거니까 엄청 많이 폴립이 보이면 진단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스포레딕 푼디글랜드 폴립인데 이게 굉장히 흔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헬리코박터와 리버스 콜레이션이 있는 건데요.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사람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헬리코박터가 없는 사람에게서만 발생하는 대부분의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가 많던 과거에는 푼디글랜드 폴립이 적었지만 요즘 젊으신 분들은 헬리코박터 감염이 없는 나이브 페이션트가 많아서 푼디글랜드 폴립이 점차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렐러티브 리스크가 6, 헬리코박터 없을 때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PPI나 PCAB은 위산 분비에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위산 분비를 강력히 변화시키는 약을 주면은 파리에탈 셀이 하이퍼트로피가 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PPI가 역사가 더 길기 때문에 PPI 쪽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부산대 김광환 교수께서 리뷰했던 걸 보시면 PPI 사용자에서 폰디글라이드 폴립은 9에서 36%,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은 8.9%, 그리고 멀티플 화이트 앤 플랫 엘리베이티드 리전. 사실 이거는 조직 검사를 해보면 폰디글라이드 폴립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육안적으로 그냥 하얗게 조그맣게 깔리는 거거든요. 그게 좀 현저해지면 코블스톤 라이크 뮤코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와 전혀 무관하게 블랙 스파트가 있어서 멜라노마 의심해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하튼 PPI나 PCAB에 관련된 가장 흔한 점막 변화가 폰디글랜드 폴립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PI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뮤코자 리전을 정리해서 김광환 교수께서 보여준 사실인데요. A는 폰디글랜드 폴리포시스, 이 정도면, B는 하이퍼플라스틱 폴립, C는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D하고 마찬가지로 멀티플 화이트 앤 플랫 엘리베이트 리전. 조직 검사해 보면 파라이탈 셀 증식이 많이 보이는 거고요. 임상적 의의는 별로 없습니다. 요게 좀 더 현저해지면 이처럼 보이는 건데, 대장에서 코블스톤은 좀 더 심한 경우를 얘기하지만 위에서는 코블스톤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거가 이 정도 소변에서 코블스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코블스톤, 라이크 뮤코자, 블랙 스팟 등등이 모두 PPI related 뮤코자 체인지이고요. PPI를 사용하게 되면 오른쪽 위 그림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푼빅 글랜드의 파라이탈 셀이 하이퍼트로피 되면서 글랜드를 막으니까 시스틱 체인지를 동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흔히 발생되는 소변입니다. 내시경적으로는 아주 작은 약간 페일한 그리고 하얀색의 페리페랄 림이 있는 세사일 폴립으로 관찰되는데, 이게 디스플라지아를 동반하느냐에 대해서 워낙 얘기가 많습니다. 디스플라지아가 동반된다는 설은 많은데요. 실제로 디스플라지아를 동반한 폰디글랜드 폴립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보면 본 적이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잉으로 이제 환자에게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는 결국은 디스플라지아가 있을 수 있으나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작고 특별한 얼서레이션이나 위치나 모양이 이상한 것 아니면은 특별히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폰디글랜드 폴립이 아주 여러 개 있으면은 이분이 스포라디c 폰디글랜드 폴리포시스가 아니고 신드롬 폰디글랜드 폴리포시스, 즉 FAP나 다른 드문 질환의 한 매니페스테이션 아닌가 찾아봐라. 찾아보려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유전자 검사 센시티비티가 아주 높지 않고요. 오히려 내장 내시경을 한번 하면 폴리포시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에 폰디글랜드 폴립이 여러 개 있으면, 보통 20개 이상 있으면, 비록 나이가 아직 스크리닝 코로노스코피 할 나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해보십시오 라고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PPI, PCAB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에서의 폰디글랜드 폴립 몇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다 조직검사를 했고요. 조직검사를 하면은 그냥 그걸로 제거돼 버립니다. 그러면 뭐 잊어버리면 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이와 같은 전형적인 아주 작고 또 품도 수에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하기도 어렵고, 조직검사하고 나면 제법 피도 많이 나거든요. 요거를 꼭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가 논문이고요.
아주 많은 조직검사가 진행되었지만 적어도 저는 한 번도 우리 펠로들이 많은 조직검사를 했지만 한 번도 의미 있는 썸띵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형적인 소견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내시경을 하다가 이런 거 발견되면은요, 그냥 사진 하나 찍어놓고 끝. 조직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왜 조직검사를 안 하는가? 우리가 피부과에 가면 피부과 의사가 전부 다 조직검사 하던가요? 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육안 진단으로 충분하다. 육안 진단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종 절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먼저 권한 경우는 거의 없고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의뢰된 경우 이렇게 오는데요. 뭐 조금 더 크다 하면은 이제 떼버리는 방법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대부분 세사일 폴립이거나 좀 커지면 작은 넥이 생기기 때문에 폴리펙토미 하는 거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PPI, PCAP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에서 폴립이 스포레딕하게 몇 개 생기는 건 뭐 그렇다 치면 되는데요. 의외로 엄청 많이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포시스인데요. 헬리코박터도 없고 PPI 같은 약제도 안 쓰고 증상이 없는 분인데 이 정도의 많은 이제 폴립들이 보이고요. 하나하나를 보면 전형적인 푼디클랜드 폴립이지만 이게 많으니까 푼디클랜드 폴리포시스고 대장 내시경도 해봤는데 다들 이상은 없으셨거든요. 전형적인 푼디클랜드 폴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에 이상이 없는 소변이고요. 이런 환자들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환자들도 많이 있고요. 다들 엄청 걱정하고 오시고 용종을 떼달려고 하는데 이 용종을 어떻게 뗍니까? 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별거 아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내시경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1년에 한 번 꼭 내시경 해야 되는가? 이것 또한 약간 의심이 피부에 전이 많다고 매년 피부과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혈병 환자의 푼디클랜드 폴립, 백혈병만 걱정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PPI하고 PCAP 사용 환자에서는 푼디클랜드 폴립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소메프라졸 사용 환자에서 푼디클랜드 폴립, 라베프라졸 사용 환자에서 푼디클랜드 폴립, 모든 종류에서 다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사실은 약을 끊으면 푼디클랜드 폴립이 리그레션 되는 경우도 있지만 PPI나 PCAP을 많이 쓰는 이유가 증상이 오래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큰 용종이 있지 않는 한 저는 1년에 한 번 경과관찰 내시경 하시도록 권하고 있을 뿐이고요. 몇 개가 뚜렷하게 커질 때 그때만 이제 용종 절제술을 환자랑 상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 데이터인데 보노프라잔 관련해서 푼디클랜드 폴립이 생겼던 환자인데 약을 끊었더니 푼디클랜드 폴립도 없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푼디클랜드 폴립에서 디스플라지아 캔서가 생길 수 있는가 내용인데요. 생길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빈도는 매우 낮다. 이런 게 되겠고요. 리스컴 가스트릭 캔서는 매우 낮다. 매우 낮다. 디스플라지아는 간혹 생긴다. 그러나 스포레딕 푼디클랜드 폴립에서는 거의 안 생기고 신드롬 푼디클랜드 폴립에서 간혹 생길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장암 수술 환자였고 FMP는 아니셨는데요. 과거에 푼디클랜드 폴립이라고 해서 조직 검사가 됐는데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나와가지고요. EMR 폴리펙토미를 시행했던 얘가 한 예 있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은 도무지 비슷한 예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병리 소견은 푼디클랜드 폴립 with high grade dysplasia. 수면 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이 환자가 푼디클랜드 폴립 유사한 환자입니다. 여자 46세인데 한 달 간격으로 2번 조직 검사를 하였고요. 내시경 유관 소견은 푼디클랜드 폴립하고 유사하나 색조도 다르고 표면도 울퉁불퉁하고 경계도 명료한 부분이 있고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서 공기를 많이 넣었을 때 약간의 블리딩이 보였던 이런 소견이 있어서 의뢰되셨는데요. 의뢰 전 조직 검사에서
마일드 글랜듈라 하이포플라지아 포칼 리제너러티브 체인지 에비던스 오브 디스플라지아가 없다 이런 상태인데 지속돼가지고 저희 병원으로 의뢰되셨고요. 저희가 오셔서 한번 추적 검사를 했는데 첫 조직 검사는 의외로 하이포플라스틱 폴립이라는 소견으로 오셔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저는 그 당시는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일단 1년 후 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atypical proliferation of fundiculent 이게 보시면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은 포메올라 에피텔리움의 증식이거든요. 그리고 atypical proliferation of fundiculent는 포메올라 에피텔리움 상피의 맨 바깥에서 증식하는 게 아니고 그 아래에서 증식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나 병리과 의사들이 간혹 그냥 대충 진단을 주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 과거에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으로 줬는데요. 지금은 옥시티 글랜드 아데노마 푼디글랜드 폴립에 대한 개념이 병리과에서도 확실하게 썼기 때문에 atypical proliferation of fundiculent suggestive of tubular adenocarcinoma well differentiated fundiculent type 이렇게 줘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당시에는 헬리코박터 조직 검사는 안 했지만 안티바디는 네거티브였습니다. 음성인 환자고요. 그래서 처음 소견, 20개월 후 소견, ESD를 시행하였고요. 위치상 다소 어렵지만 불가능한 위치는 아니고요. 조직 검사 결과가 병리과에서 주기를 튜뷸라 아데노카시노마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그러나 이게 그냥 일반적인 튜뷸라 아데노카시노마가 아니고 푼디글랜드 타입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SM300 마이크로미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푼디글랜드 타입 아데노카시노마를 처음 봤기 때문에 외과랑 좀 상의해가지고 경과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병리 소견을 보시면은요, 어스큘라이스 뮤코자 아래쪽에 시스틱 다일라이테이션 되어 있는 글랜듈라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카시노마는 명확하고 시스틱 다일라테이션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하나하나 세포는 그리 크지도 않고 진하지도 않고 아주 크라우드 되어 있지 않으면서 글랜드가 우리가 대장에서 보이는 세레이트 비슷하게 글랜드의 세포 하나하나는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는데 즉 셀룰러 아티피아는 심하지 않는데 모양이 이상하다 스트럭처럴 아티피아가 심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데노카시노마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여러 번 팔로우하였는데 지금 60년 이상 지났을 텐데요. 최근에도 한번 뵀는데 전혀 재발 소견이 없었습니다. 헬리코박터하고 펀디글랜드 아데노카시노마하고는 리버스 콜리레이션이 있는데요. 여러 번 헬리코박터 검사를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했으나 헬리코박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타입 푼디글랜드 타입 아데노카시노마는 헬리코박터 네가티브 위암의 대표 중에 하나입니다. 헬리코박터 네가티브 위암의 대표가 폴리코이신 칼시노마 위 전정부하고 위체부 사이에 있는 그 타입 하나하고 이 푼디글랜드 아데노카시노마 등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도 이제 경험이 생겨가지고 저희 병리과 경험이 생겨서 이러한 병소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일반적인 펀디글랜드 폴립과 달리 스트럭처 혈관 패턴도 이상하고 경계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조직 검사를 하는 거고요. 조직 검사에서 이제 펀디글랜드 옥시티글랜드 아데노마, 루라운 펀디글랜드 아데노카시노마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시경 절제술을 하는 거고요. 내시경 절제술 이후에 최종 결과는 웰디프라이시튜블 아데노카시노마 펀디글랜드 타입 이 경우도 악성도는 낮지만 점박한 시비는 매우 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메타스타시스 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병리 소견은 똑같습니다. 표면 포베올 에피텔리움은 nothing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아래쪽에 글랜드 프로퍼의 세포 하나하나는 그다지 나쁘지 않으나 스트럭처가 테스트 튜버처럼 리니하게 있어야 되지만 이게 아니고 꼬여가지고 장화 내지는 손에 손잡는 그런 모양이고 점막한 신경까지 동반되어 있는 소견이었고요. 이 환자 역시 헬리코박터 음성이었습니다.
푼디클랜드 환자, FAP 환자에서 푼디클랜드 폴리포시스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정도의 에피데미올로지를 보이고요. 특징은 매우 아주 많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런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FAP 환자에서 다 보이는데요. 아주 드물게 푼디클랜드 폴립이 수십 개 이하의 FAP 환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FAP 환자에서 보이는 푼디클랜드 폴립에서는 아티피아 디스플라지아가 좀 많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거의 경험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몇 개 보고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드롬인지 스포레틱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20개 이상이거나 비특이적 소견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혹시 FAP는 아닌지 확인하고 FAP에서 대장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요. PPI나 PCAP을 사용하는 환자에서 생기는 푼디클랜드 폴립 혹은 폴리포시스의 경우에는 PPI나 PCAP을 사용해야 될 명백한 인디케이션이 있는지 혹시는 도즈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스포레틱한 푼디클랜드 폴립에서도 디스플라지 캔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모양이 제법 다르기 때문에 일반 소견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자중에서 코멘트나 질의하실 있으면은 예. 소설병원 소화기관 정도입니다. 이제 저도 항상 폴립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이오실 해 많아?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냥 자칫 확실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병원 갈 수는 좀 찝찝하거든요. 저는 2차 병원이니까. 또 병원 선생님도 자신 있게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좀 불편하면 조직 검사를 하는 게 나을까요? 네, 그러시면은 맨 처음에 한 번 정도는 조직 검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안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조직 검사를 하면 좋지만 푼두스에게 보일랑말랑한 아주 작은 것들, 사실 조직 검사 어프로치도 쉽지 않은 것들은 과연 결과지에 남길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피부과에 방문을 해보면 피부에 점이 몇 개 있다 기록하는 피부과 선생님 안 계시거든요. 근데 왜 내시경 검사는 보이는 걸 다 기록해야 되느냐? 보이는 것 중에 디시전 메이킹은 리얼타임으로 하고 의미 있는 것만 결과를 남긴다라고 생각하면은 푼두스에 보이는 아주 작은 푼디클랜드 폴립은 그냥 가볍게 못 본 척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요. 못 본 척하고 넘어가도 상관없는 또 다른 질환이 식도의 경한 캔디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LAA 이 부분은 전부 기록하고 의미를 부여할수록 사실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바이옵시 말씀하시는데 셀피스 이루어진 얼스가 있다든지 거기가 1cm 또 안티랄 로케이션 일 때는 바이옵시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게 그 외에 아까 사이즈 변화가 좀 있어서 바이옵시 했는데 캔서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 팔로우 아까 21개월 만에 더 팔로우를 하셨던데 어떤 인터벌을 어떻게 둬야 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무슨 MBI라든지 영상 증강 스코어로 하면 도움이 되는 소견들이 있는지. 네, 그래서 이건 내과하고 병리과하고 좀 잘 협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환자가 처음으로 외부에서 검사를 했을 때 모양 자체가 전형적인 아주 조그맣고 동그랗고 하얀 림이 있는 오보이드 푼디클랜드 폴립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직 검사한 거는 타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보통 하시면 될 텐데 저희가 이 당시 하이포플라스틱 폴립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약간 마음을 좀 놓고 간격을 좀 넓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병리과하고 다시 상의해 보았는데 이 당시 조직검사 소견도 하이포플라스틱 폴립하고는 좀
맞지 않는 소견이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컨퍼런스를 했었고요. 병리과 선생님들도 이 질환에 대한 이제 컨셉이 점점 생기면서 최근 들어서는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린 정리처럼 아주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병리 진단을 내려주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의사와 병리 의사의 크로스 코리레이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상진 교수님. 교수님 명쾌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그 보여주신 조직 석연을 보면 표면은 사실 정상인데 이제 아래쪽이 캔서였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좀 약간 그러니까 NET와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NET도 엔테로크로마틴 셀 크립트의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약간 서브에피셀 튜머처럼 이렇게 자라는데요. 네, 이게 그러면 약간 비슷하게 생각해서 조직 검사를 할 때 조금 잘 떠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조직 검사하면 이렇게 좀 비전형적인 소견을 보였을 때 어떻게 조직 검사하면 이렇게 잘 진단이 될지 조금 이렇게 경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맨 처음에 그 폴립이 윤경병소가 표면에서 생기는 게 있고 표면 아래쪽에 생기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표면 아래쪽에 생기는 이런 것들은 특징이 대부분 이제 공격성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저이형도 위암이라고 분류하는 몇 개의 질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크롤링 타입 아데노카시노마 이런 것도 약간 이거 비슷하게 표면은 정상이고 표면 아래쪽에서 보이는 그런 타입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포셉 바이옵시 하면은 미코사의 이제 머스큘라이스 미코제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중간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기형 병소에서는 좀 약간 눌러서 조직 검사해도 되니까 조직 검사하면 대부분 캐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엔툼은 포베올라 에피텔리움이 절반 그리고 글랜드 프론토가 절반 정도여서 조직 검사를 그냥 가볍게 하면 포베올라 에피텔리움만 나오고 글랜드 프론토가 안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바디 푸드스는 포베올라 에피텔리움이 4분의 1, 4분의 3은 글랜드 프론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조직 검사를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글랜드가 어느 정도 포함돼서 조직 검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부학적 구조가 좀 다릅니다. 예, 한 분 정도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대학 교수님들끼리 질의응답을 주고받아서 또 강의를 준비하신 목적은 또 좀 개원가나 또 이런 데도 좀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시경 의사들이 저 같은 경우일 것 같은데요. 사실 환자분들이 검진이 됐건 어디가 불편했건 내시경을 받고 저희들 끝나고 나면 이상 소견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게 뭔가 혹이 있을 때 용종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분들은 그거를 잘 이렇게 좀 가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또 성가로병원 올라가서 우리 김도영 과장님도 찾아가서 산외과에서 내시경인데 혹이 있다 그런다. 그게 끝나고 나서 숨기고 가서 또 검사를 하거든요. 등등.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의 내시경 받는 분들의 그 뒤에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저 3차 대학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실 부분은 있지만은 또 다른 또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틀리겠지만은 그 부분은 또 조금 저희들이 알아서 새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PPI 제재도 나와 있고 또 KT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내시경 하면서 앞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반전을 해서 저부나 카디악 쪽에 폴립이 보이면은 내가 저 PPI를 이분 컨트롤 안 했던가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머릿속에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시경 하면서 그걸 쓰는 경우에는 생각을 하고 조절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PPI 제재를 내과의 어떤 그 유장 말고도
우리가 흔히 통증 베이스로 하는 이제 그 클리닉 쪽에서 되게 그 NSAID나 이런 걸 쓸 때 베이스로 깔고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영 교수님께서 이번에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용량으로 해서 이제 뭐 위험 코드도 받아서 이런 그 통증 클리닉은 거의 그냥 기본으로 진통제와 또 이렇게 케이크를 같이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또 같이 균형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대학교 말고 개원가 입장에서 한번 네, 그래서 그 배우가 입장에서도 우리가 NSAID 사용할 때 우리가 에소메프라졸로 따지면 10ml 내지는 20ml 그리고 이제 다른 약제들도 있긴 한데요. 득실로 따졌을 때는 써주는 게 그래도 더 유리하다. 블리딩이나 아니면 중요한 컴플리케이션으로 응급실 찾아와서 간혹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이슈이고요. 폴립은 사실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생기기는 합니다. 생기지만 그리고 일본 애들은 가끔 암이 된다라고 안같지도 않은 암을 몇 개 보고한 적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클리닉이나 우리 의료계에서 PPI나 PK를 써서 폴립이 돼서 뭐 암이 돼서 어떤 얘기를 됐다. 국내에서 케이스 리포트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NSAID 관련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램에 관련된 블리딩의 그러한 중요한 임상적 의의를 고려할 때는 로도스 PPI, 로도스 PK를 함께 써주는 거에 득이 실보다 월등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PPI 아까 그 에소메졸하고 아소메졸 좀 경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PPI 종류 그리고 또 그 용량 그리고 KK 같은 경우에 일본이 이제 보노프라잔이 있잖아요. 한국의 페고프라잔이나 또 요즘에 팩스프라잔 어떤 그런 종류 차이에는 또 어떤 폴립 발생에 특별하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비교 연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기전이 위산을 막으면서 파렌탈셀이 커지면서 생기는 그런 위산 분비 억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력한 PPI나 보다 강력한 PCAB에서 폴립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더 높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보노프라잔이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PCAB보다 좀 더 강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을 나오셨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식도에 그 화이트 플레이트 엘리베이트 리전이 조그만 리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그 바이옵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아서 냅두고 있었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명확하게 냅둬도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하고는 관련이 좀 없는 건데 그 발액 식도가 식도암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발액 식도가 실제로 식도암으로 가는 퍼센트를 몇 %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롱 세그먼트 발액 에소파구스는 1년에 0.5% 암이 된다라는 데이터가 서양의 스탠다드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롱 세그먼트 발액 에소파구스가 식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요. 대부분 숏 또는 울트라 숏 세그먼트 발액이기 때문에 암 발생률은 훨씬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발액 식도 더하기 디스플라자가 있을 때 서양에서 팔로우 엔도스코피를 권하는 게 3년 간격이거든요. 발액 디스플라자가 있을 때 권하는 간격이 3년인데 우리는 그냥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발액 식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위암 검진 이외에 더 특별히 경고하거나 특별히 간격을 단축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롱 세그먼트 발액 에소파구스에서 식도암이 됐다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명이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던 거고 2명 있었던 거고
그리고 쇼 세그먼트 바렛 에소파고스 이하에서 식도암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경우에는 1년에 1명 정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저희 센터에 이제 위암이 1년에 2,000명 정도 진단 및 치료하고 있는데요. 바렛 릴레이티드 하부식도 아데노칼시노마는 1년에 1명 혹은 그 미만인 걸 보면 빈도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암 내시경 건강검진에 집중하면서 그냥 식도도 보는 정도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윤철선 선생님까지 질문 받기로 하고요. 또 뒤에 궁금하신 거는 하시고 또 엔도투데이 열심히 보시면 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